안녕하십니까, 이영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 합의의 필요성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형사 합의를 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합의의 타이밍, 적정 합의 금액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 공탁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형사 합의를 꼭 해야 할까요? 반드시 형사 합의를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사건에서 결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합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라도 어떤 분들은 경제적 사정으로 합의금과 벌금을 마련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차라리 합의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받겠다고 하시는 분도 덜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에 소속 기관장에게 고소를 받은 사실이 통보가 되고, 특히 성범죄의 경우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은 파면이나 해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인의 경우에도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될 경우 회사 규칙에 따라 강제 퇴사되는 등 생계의 문제가 달렸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합의는 개인에 따라서 합의의 필요성이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은 합의를 받으면은 처벌을 받지 않을까요? 합의를 하게 되면은 명예훼손이나 폭행과 같은 반의사 불벌죄, 그리고 모욕죄와 같은 친고죄의 경우에는 합의를 하면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여서 검사는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합니다. 이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반의사 불벌죄와 친고죄를 제외한 그 나머지 범죄들은 합의를 한다고 해서 그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폭행의 정도를 넘어서 폭행치사나 상해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더 이상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고 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처벌의 수위를 훨씬 낮출 수 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인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면은 기소유예 결정도 받을 수 있으므로 범죄 전력이 남지 않아서 합의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합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먼저 합의를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쌍방폭행의 경우 서로의 잘못을 탓하는 경우만 많은데, 실제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다고 해서 이에 대응한 폭행을 정당방위로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먼저 때렸을지라도 내가 상대방을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잘못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을 스스로 인정을 하였으면은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야 합니다. 피해자의 연락처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서 피해자가 본인의 인적사항을 가해자에게 알려주는 것에 동의하게 되면은 가해자는 피해자의 연락처를 수사기관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다만 성범죄의 경우에는 2차 가해 위험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 측은 보통 변호사를 선임하므로 가해자 측도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과하고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진심 어린 사과와 이에 대한 적정한 금전적 보상이 필요합니다. 먼저 진심 어린 사과를 위해서는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의 사과문을 자필로 작성해 피해자에게 제출을 합니다. 이외에 협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사과문을 전달받았음에도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 가해자나 가해자들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여서 이 영상을 피해자 측에 제공해 합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또는 제가 피해자 측 변호사에게 찾아가 피해자의 사과문이나 반성문을 피해자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동시에 피해자에게 말씀을 잘 해달라고 부탁을 하곤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 피해자 측에서도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려다가 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합의의 타이밍은 언제가 될까요? 범죄 성립이 애매한 경우와
범죄의 성립이 확실한 경우, 피고인이 구속될 경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범죄의 성립이 애매한 경우입니다. 13대 중과실 중 하나인 신호위반을 하여서 교통사고를 났는데 알고 보니 종합보험에 가입된 피해자가 피해 사실 당시에 처음으로 뇌전증이 발생해서 사고가 난 경우입니다. 이때 뇌전증 발생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고의 여부가 불분명했습니다. 이렇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의 고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와 같이 범죄 성립이 애매한 경우에는 피해자 입장에서도 적은 금액이라도 빨리 합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천천히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범죄 성립이 확실한 경우나 피고인의 구속이 확실한 경우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빨리 합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면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재판 전 수사 단계에서 합의하면 좋지만 재판 당일까지도 합의가 안 되면은 판사님께 판결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을 해서 판결 선고일까지 시간을 확보해 합의를 진행합니다. 그렇다면은 적정한 합의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적정한 합의 금액 기준은 있으나 근데 가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감경될 수도 있고 가해자의 합의에 대한 간절함에 따라서 가중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재산범죄와 비재산범죄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재산범죄는 횡령, 배임, 사기, 절도와 같은 범죄입니다. 이와 같은 재산범죄는 피해액이 합의 금액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 같은 경우에는 점조직으로 이루어지고 이 중에 수거책인 경우 피해 금액의 50에서 60% 정도의 합의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비재산범죄는 재산범죄와 같이 피해액이 명확하지가 않고 보통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민사소송 손해배상 판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은 폭행이나 상해 같은 경우에는 주당 50만원에서 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판결한 판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전치 2주가 나왔으면은 보통 2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판결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의 정도가 4주에서 5주 이상이 되면은 입원이나 장애로 인한 일시의 수입, 그리고 위자료, 재활치료비 등이 추가로 산정이 되어서 수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일시의 수입은 피해자의 수입에 비추어 약 80에서 85% 정도 책정이 됩니다. 또한 위자료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할수록 높아집니다. 그렇다면은 피해자가 합의를 절대로 원하지 않거나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합의 금액이 괴리가 있어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경우에는 가해자는 피해자를 위해서 형사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공탁을 하는 것은 합의가 되지 않아 용서를 받지 못한 채 피해 보상만 하는 반쪽짜리 합의이므로 실무에서는 합의의 절반 이하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위 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필요한데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서를 받아서 주민등록 등본상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공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의 경우에는 합의를 하려 하지 않은 피해자가 본인의 인적사항을 절대 동의해주지 않기 때문에 실무에서 공탁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저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피해자 인적사항에 대한 서류를 엄격한 관리 통제하에서 변호인만 공탁 절차를 진행하는 데 사용하고 피고인은 이 서류를 절대 볼 수 없도록 하겠다. 이는 변호인인 내가 보증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해 법원에 개진하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경우도 열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합의의 필요성과 그리고 합의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적정 합의 금액과 합의 타이밍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형사 공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